주연의 5천만의 변호인 월요일은 가정법률 상담 시간 저희 마련하고 있는데요. 함께 해주실 분 조아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변호사님 월요일마다 희한하게 이 빨간 날이어서 또 연휴에 함께하게 됐네요. 네. 오늘은 어떻게 좀 지금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복장이 상당히 캐주얼하게 오늘은 한글날이니까 캐주얼하다는 말 아니죠. 편안한 의상으로 입고 오셨는데요. 네. 어떻게 좀 끝나고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좀 편안한 차림으로 오신 걸까요? 네. 어떤 계획 있으세요? 오후에는 아이들한테 되게 유익한 행사가 있어 가지고요. 그 행사에 참여해 보려고 마치자마자 바로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방송 들으면서 얼른 마치고 엄마 오길 네. 기다리겠네요. 네, 엄마로서의 모습도 또 이렇게 멋진 조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함께 할까요? 예. 저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네. 예상치 못한 일에 맞닥뜨리기도 하고 의도치 않게 정말 다양한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가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성장하면 참 좋겠지만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만약 아이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볼게요. 미성년자가 불법 행위를 했을 때 부모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 또 그 또한 좀 가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음. 하실 겁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에 들어가기 전에 불법 행위의 의미부터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법에서는 항상 용어 정리가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불법 행위의 의미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불법 행위는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네.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고요. 가해자에게는 또 책임 능력도 인정돼야 되고 그런 위법 행위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했을 때 지우는 책임을 말합니다. 네. 이때 가해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거나 네. 아니면 실수로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위법한 음, 행위이고 그 행위로 인해서 누군가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네, 요것이 맞습니다. 이제 불법 행위의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거겠네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아이가 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될 수는 있지만 때론 또 가해자가 되는 그쵸. 경우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엄마들 입장에서야 피해자가 되는 것도 정말 상상하기 싫겠지만 아이가 불법행위의 가해자, 가담자가 된다면 이 부모로서 보통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또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변호사로서는 다수의 학폭 사건도 처리하고 또 네. 형사와 고소가 이루어진 이후에 소년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어요. 음, 그런데 이제 엄마 입장에서라면 내 아이가 피해자가 되는 것만큼이나 혹여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한테 잘못된 행동은 하지 않을지 음, 아니면 뭐 의도하지는 않아도 그런 잘못된 행위에 잘못 가담되지는 않을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엄청 걱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두 경우 모두 부모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 아이의 교육을 그럼요. 위해서라도 부모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미리 좀 알고 계시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법률적인 상식을 알아두시면 교육적인 부분에 훨씬 더 집중하실 수 있을 테니 네. 오늘 이 시간 이 청취자분들 중에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일 것 같은데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정말 이 마음 졸일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아요. 아이 때문에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던 일, 지금은 말할 수 있다. 우리 아이도 이랬었습니다. 경험담 들려주셔도 정말 좋을 것 음. 같은데요. 여기에 더해서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법적 조언이 필요한 분들 지금 바로 5천만의 변호인 홈페이지 법률상담소 게시판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1045 무료인 EBS 라디오 앱 반디로 보내주세요. 조아영 변호사님께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얘기 나눠볼게요. 아이가 미성년 자녀라고 하면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일단 맞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무조건 책임을 지겠죠. 그런데 이 미성년 자녀에게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음, 미성년자의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가 원칙적으로 보호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부담하고요. 미성년자의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 그런 경우에는 부모가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요. 음. 부모가 자녀가 잘못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자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의 과실은 없는지, 그런 감독 의무 위반이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는 없는지, 이렇게 일반 불법 행위 요건을 다시 따져봐서 책임을 지우게 됩니다. 음. 그렇다면은 이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자세히 좀 말씀을 네. 해주시고요. 일단 그거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의 책임 능력이 있는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이 좀 어렵죠. 네, 미성년자라고 하면 저희가 만 19세 미만을 말하는데 네, 그 미성년자 중에서도 책임 능력이 있다, 없다, 어떻게 구분되는지 네. 사실상 민법에서는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형사적으로는 어떨까요? 우리가 촉법소년 이런 얘기들도 맞아요. 많이 하잖아요. 네. 형사적으로도 그걸 책임 능력으로 보고 얘기를 하던데. 이게 저희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하도 촉법소년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매스컴을 통해서도 네, 방송을 통해서도 형사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 음, 들어보셨잖아요. 네. 형사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만 14세 미만으로서 또 법에 그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아예 법에 못 네. 박혀 있군요. 아까 미성년자는 19세 미만, 네. 형사 미성년자는 14세 미만. 이렇게 해서 명백히 규정이 아,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변호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 미성년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형사 처벌과 관련된 문제예요. 음, 즉,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오늘 위법행위 얘기하고 있는데,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그런 잘못을 해도 일단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음, 그 아이들이 형사 미성년자들이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안 지느냐 그 문제는 아닙니다. 음,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돈으로 배상해 주는 문제, 민사 책임을 지는 데 있어서 책임 능력의 문제를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 관련돼서 어떤 능력과 관련돼서 법에 나이 규정이 있는 게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미성년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몇 세라고 딱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형사 미성년자는 법에 나이가 딱 못 박혀 네. 있는데 민사 책임 능력에 대해서는 몇 살 이하는 민사 책임 능력이 없다 이렇게 규정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 법원에서 어느 정도 나이에 대해서 책임 능력을 인정하느냐, 요 판단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네. 또한 일률적이지는 않아요. 아, 일반적으로 네. 만 13세, 14세,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면은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고 보는데 이 또한 일률적이지는 않다는 거. 제가 아, 이제 이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책임 능력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네. 일단 책임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내가 이걸 책임져야 되나? 이것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책임 능력이에요. 음, 예를 쉽게 들어보면은 한 서너 살짜리 애가 뭐 뜨거운 것을 이렇게 밀쳐서 누군가한테 화상을 입혔을 때 그 아이가 자신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알겠습니까? 네, 모르겠죠. 서너 살 모르겠죠. 아이는. 그렇지만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면 내가 이런 나쁜 행위를 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내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음, 것을 인지할 수는 있다. 만약에 그렇게 음.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책임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내용을 정리하면 일단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인지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음, 능력을 책임 능력이라고 네, 하는데, 형사적으로는 그 책임 능력 나이가 일률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네, 반면에, 민사적으로는 그런 게 없어서 판례에 따라서 네,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 판례를 보면은 만 13세, 그러니까 13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책임 능력이 주로 없다고 보는 네, 경우들이 많고, 이게 뭐, 딱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상황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달라질 수 있고 14세, 13세, 14세 정도는 좀 혼재하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12세는 확실하게 없다고 맞아요. 보는 경우들이 많은 것 초등학교 5학년 같고 정도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례를 통해서 네. 어떤 상황에서 민사적으로 미성년자의 책임 능력이 있는지 사안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지금 청취자분들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네. 홍성희 님이요. 맞아요. 아이 키우면서 정말 하루하루 마음 졸이죠. 책임감, 의무감. 아, 여기서 벌써 어, 어머님의 이
부담감이 느껴집니다. 아, 부모로서 공감합니다. 잘하고 네. 있는지 저 자신에게 항상 되묻게 됩니다. 맞아요. 부모는 항상 자기 반성과 자기 비판을 하시는 것 모든 같아요. 게 엄마 탓 같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네. 김미성 님은요. 날이 갈수록 범죄 수위가 높아져서 아이들이 했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건들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기 행동에 책임져야 될 연령을 하향할 필요가 있다는 아,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형사 미성년자에 대해서 맞아요. 연령을 낮추는 부분이 이제 법무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조민영 님이 아이도 책임감을 갖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이 아이도 부분이 이제 사실은 부모의 역할인 거죠. 그렇습니다. 부모가 이게 법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까지 아이가 아직 구별하지 못한다 음, 하더라도 나의 이런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손해를 네. 끼쳤을 때 어떤 식으로든 너와 엄마 아빠가 같이 책임져야 네. 된다는 제일 걸 중요한 교육인 거죠. 맞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미성년자의 민사상 책임 능력이 인정된 이 사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신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두 명의 중학생이 동급생인 한 명을 주먹, 발 등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폭행하고 눈 주위 뼈인 안화골절을 시키고 코뼈까지 골절시키는 등 전치 4주의 그 상해를 입힌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는 여긴 두 명이지만 다수의 학생들이 몰려가서 하는 경우가 네. 대다수인데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말씀만 들어도 저는 지금 너무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가해자인 아이들이 중학생이라고 하셨어요. 이 아이들 몇 살이었어요, 정확하게?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 아, 14세죠. 네. 근데 중학생들이 가장 지금 대범합니다. 이 정도면 알 것 같은데요? 내 알죠? 행동에 충분히 잘못됐다는 알죠. 걸. 그쵸? 네. 그래서 법원에서는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군요. 네, 폭력을 행사해서 상해를 입힌 아이들이 당시 만 14세였는데요.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 행위라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나이라고 법원도 음, 판단을 했고요. 그렇기 음. 때문에 책임 능력이 인정돼서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죠. 아,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저지른 피해를 부모가 어떤 식으로든 수습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이게 뭐 미성년자의 책임 능력과도 관련 있는 부분일 수 있는데 부모가 법적인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요거는 조금 또 따져봐야 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이 사안에서는 어떻게 판단이 됐을까요? 제가 앞부분에서는 좀 뭉뚱그려서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법원의 기본적인 태도는 미성년자가 책임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불법 행위를 지는 경우에도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그 손해와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의 감독 의무자의 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 의무자는 일반 불법 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음. 또 친권자들인 가해자들의 부모들은 이 불법 행위 당시에 생활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 모두에서 전적으로 아이들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친구 간의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감독, 교육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해서 불법 행위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미성년자가 책임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보호자인 맞아요. 부모가 책임을 진다는 논리가 성립을 할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책임 능력이 있다고 보면 그럼 그 미성년자가 다 혼자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미성년자는 경제적인 능력이 돈이 없는 없죠. 상황이 네. 많잖아요. 그럴 때 부모가 이걸 경제적으로 같이 책임질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하기 위해서 판례가 이렇게 보호 감독 의무를 네. 인정을 해서 일반 불법 행위자로서 같이 손해를 배상해야 될 일종의 연대 채무 맞죠. 관계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요때 좀 주의를 할 것은 아까 우리가 이제 뒤에서도 살피겠지만 책임 능력이 그러니까 자녀의 책임 능력이 없을 때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사실 당연히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미성년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피해자 쪽에서 그 상대 부모의 그 보호 감독 의무의 해태 사실을 그러니까 위반한 사실. 위반한 게을리한 사실을 네. 입증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 일반 불법 행위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불법 행위자의 고의 네. 과실이나 위법 행위를 이 피해자 쪽에서 입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책임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에게 같이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피해자 쪽에서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미성년자이지만 민사상 책임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될 사실이 더 늘어나게 되는 예, 거군요. 맞습니다.
어쨌든 쉽게 말해서 부모는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도록 이끌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본 거네요. 예, 물론입니다. 아까 다들 그 청취자분들이 공감해 주셨듯이요. 부모의 감독 의무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맞아요. 법원에서는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보호하며 교양할 법적인 의무가 있고,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미성년자는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 감독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부모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교나 사회생활을 하도록 일상적인 지도 조언을 할 보호 감독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은 보통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보면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사건에서는 이제 네. 그 피해자 학생에 대해서는 이미 발생한 치료비, 그걸 네. 기왕 치료비라고 하고요. 또 뭐 성형 수술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음. 치료가 필요할 때는 향후 인정될 이제 치료비, 그리고 뭐 어떤 사건 경위나 상해를 입은 정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 피해 학생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이렇게 인정되고요. 네. 다만 이 사안은 좀 특이하게 피해자도 그 싸움 과정에서 커터칼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음. 가해자들의 폭행을 더 유발했다. 이런 부분이 음. 인정돼서 어떤 책임이 조금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대방 책임을 원래 100%라면 90%로 제한한 책임 제한이 인정되었습니다. 아, 일부 책임에 대해서 이 경감하는 부분을 인정을 네. 해준 거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피해자의 부모들도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치료비 같은 것이 발생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족들이 원고로 들어갈 때는 위자료 부분이 인정되고요. 통상 위자료는 뭐 다양한데 뭐 각각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위자료라는 것이 사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인정되는 금액이 우리 판례상으로는 크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 법감정하고 조금 괴리가 되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뭐, 다들 이제 그런 걸로 좀 분노하시는 경우들이 맞아요. 많은데요. 이게 위자료는 정신적인 고통은 입증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판례들을 유사한 사안에서 형평을 맞춰서 인정을 하기 네. 때문에 몇백만 원 수준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만나볼까요? 네. 신체적인 폭력행위만큼이나 명예훼손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교실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었는데 가해 학생을 저희가 A라고 하고 피해 학생을 B로 하겠습니다. 음. 가해 학생 A가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들이 다 듣고 있는 상황에서 야, 아무개가 자기가 B 가슴을 만졌대라고 한 거예요. 아이고. 중학생이면은 사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좀 충격받았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한창 그렇죠. 사춘기가 네, 시작될 예민할 나이기 부분이죠.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반 친구들 다 있는 상황이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 학생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 명예훼손 성립할 것 같은데요. 네, 명예훼손이라는 게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어떤 타인의 사회적 평가와 같은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이제 인정되는데요. 위 사안의 경우에는 변호사님 말씀처럼 다수가 있는 데서 뭐 누구의 가슴을 이제 만졌다 이런 것은 당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이제 훼손시킬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네. 사안에서도 불법 행위가 인정됐습니다. 이 음. 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에 대해서 서면 사과하고 접촉 금지 처분을 받았고요. 또 네. 피해 학생이 또 형사 고소도 했어요. 그래서 음. 가정법원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보호 처분 결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음. 그리고 또 이제 민사소송으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이제 청구한 건데요. 법원에서는 가해 학생의 행위가 명예훼손 행위로서 불법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겠다고 받겠네요. 예. 이 사안에서는 부모만이 아니라 그 동생들도 원고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 언니가 이런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데 네. 그때 당시 이제 동생들도 그 고통을 함께 했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음. 동생들 역시 정신적 고통을 입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은 원고들에게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고요. 네. 위자료 액수는 좀 차이가 있지만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피해 학생의 부모와 동생들에게까지도 위자료를 줘야 된다, 이렇게 봤는데,
앞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가해 학생의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보호하고 교양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본 거네요. 그렇죠. 위와 같은 가해 행위 당시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고, 즉 책임 능력이 있었고, 네. 그 부모들과 주거를 함께하면서 보호 감독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가해 행위 당시 미성년자였던 그 가해 학생이 그와 같은 일상적인 지도 및 조언을 하는 등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가 부모에게 있다. 이렇게 네. 인정을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그런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다 하지 못하고 어떤 지도 교양하고 감독할 일차적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행위를 방지하고 저지하지도 못했고 네. 그러니 과실도 인정되고 그래서 또 발생한 손해와 그 의무 위반의 상당 인과관계도 인정되고 그러므로 손해배상을 해라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형사 고소도 하고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학폭도 했어요. 하고 예,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형사적으로 위법해서 처벌받는 것과 민사적인 어떤 손해배상 책임에서의 불법행위에서의 위법성은 좀 범위가 다를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 쉽게 말하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적인 문제는 처벌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뭐 촉법성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형사처벌보다는 저희가 가정법원에서 소년 보호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음, 어쨌든 이거는 아이에게 처벌, 뭐 징계 이런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민사소송은 돈을 물어내라는 거예요. 어떤 음, 잘못된 행위를 했으면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손해는 음, 보통은 돈으로 위자가 돼야겠죠. 뭐 음, 치료비라든지 위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청구하는 것이 바로 민사소송입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우리가 뭐 책임을 져라라고 했을 때 형사와 민사는 구분되는데 또 일반적인 분들은 또 그거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음.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이 사안에서는 모두 다 제기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항상 그게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민사상,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면 형사적 책임이 좀 더 왜냐하면 이 형사처벌이라는 것은 그렇죠. 좀 더 강력하게 음, 어떤 처분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인신을 구속할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더 무겁게 책임지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법성의 범위가 좁게 해석되는 그렇죠. 반면에 엄격하게 보겠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민사적으로 위법하다는 좀 더 넓은 개념이기 네, 때문에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서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아니죠. 점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에는 형사, 민사 책임이 다 인정이 된 사례였어요. EBS FM 허주연의 5천만의 변호인 조아영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천민지님께서요. 미성년자들도 잘못을 했으면 처벌을 받고 두 번 다시 나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했으면 합니다. 해주셨어요. 아마 최근에 이 어린 아이들, 미성년자라고 해서 더 때로는 어른보다 더 음, 잔혹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도가 되니까 아마 이런 의견을 보내주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은실 님이요. 유튜브 하는 고등학생 아들 때문에 늘 노심초사해요. 저작권 문제나 혹여 댓글 등 사이버상 다툼의 여지가 발생하는 건 아닐까 하고요. 자주 이 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해요. 눈물 음, 해주셨어요. 참 이 엄마들 쉽지 않습니다. 이 사이버상에서 지금 뭐 댓글 잘못 달아서 혹시 뭐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거에 휩싸이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래도 무심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대화를, 대화. 네, 그렇죠. 저도 그거 짚어드리고 네. 싶었어요. 대화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은실 님께서는 또 엄마로서 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0675님께서도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청소년 범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시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법률의 개정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해주셨어요. 아마 형사 미성년자의 이 책임 능력 나이를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아이들의 어떤 성숙도도 굉장히 빨라지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법이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의견을 주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형사 책임 능력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민사 책임 능력에 대한 부분이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가 불법행위 저질렀을 때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어떤 사례를 이번엔 또 살펴볼까요? 네, 저희가 노래를 듣기 전에 미성년자의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사안들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미성년자의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을 말씀드릴게요. 네.
만 11세 학생이 네. 같은 반 친구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만졌고 이 일로 피해 학생은 심리치료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아, 만 11세 하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 책임 능력이 인정이 되지 않았다 하셨는데,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이 안 됐나요? 네, 불법행위 당시 만 11세 남짓에 불과한 초등학생으로 불법행위 당시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네. 따라서 행위자인 미성년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죠. 네. 위와 같이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상 이때는 책임 무능력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들은 네.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고요. 네. 즉 부모들의 감독 의무 위반에 대해서 부모의 과실 여부는 특별히 이제 입증할 필요가 없이 추정된다고 보고 이 음. 경우 오히려 그 가해 학생의 부모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게 아까 그 책임 능력이 인정이 됐던 경우와의 바로 네, 차이점입니다. 맞습니다. 미성년자가 책임 능력이 없다고 인정이 되면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의 과실이 추정된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감독 의무를 열심히 했어요라는 것들을 가해자 부모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네, 맞죠. 거죠. 그렇다면 미성년자가 책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곧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걸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네, 원칙적으로는 감독할 의무를 있는 부모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네. 그런데 가해 학생 부모들이 우리한테는 책임이 없어요. 이렇게 예, 주장했다고요. 이 사안은 좀 그 많은 경우에 이제 볼 수 있는 사안이긴 한데요. 네. 자신들은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게을리지 않았고 또한 이 불법 행위가 앞서 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내에서 발생을 한 일로서 네. 교장 선생님이나 교사 그 담임 선생님이 일차적인 감독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에요. 아, 학교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네. 이 부모는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게 아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글쎄요. 예. 그런데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그 네. 학생들에 대한 부담하게 되는 감독 책임은 그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 및 교육 책임으로서 실질적으로 위험 책임 같은 성질, 그러니까 즉 뭐냐면 뭐 직접 막 입증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위험만 발생시켜도 당연히 네. 지워지는 책임, 네. 이렇게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실은 추정되고요. 네. 그 감독 의무자가 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 네. 이 사안에서는 그런 책임을 면할 사유는 뭐 어떤 그 입증된 게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가해 학생의 부모가 자신이 감독 의무를 열심히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실패했군요. 네. 그런데 또 뿐만 아니라 만약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교사에게 감독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공동으로 부모와 학교에서 다 책임을 질 문제지 그렇죠. 부모의 책임을 면할 사유는 아니다. 이런 내용도 판시했습니다. 앞서 책임이 인정된 사안들 소개해 주실 때, 주거를 함께 하면서 보호 감독을 받고 있었다. 요런 게 살짝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같이 살거나 감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정말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질문인데요. 네. 제가 그 질문에 딱 맞는 사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부모님이 이혼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양육자와 친권자가 한부모에게 있었던 사안인데요. 네. 사건 당시 만 17세였던 가해 학생 A군이 있는데요. 네.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속옷만 입거나 나체 모습을 촬영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A군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 사진을 전송하고 유포하겠다는 협박도 했어요. 네. 이 사안 너무 안타까운데 그 피해 학생이 투신을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사망을 하게 된 아, 사건이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입니다. 네, 이 일로 A군은 성폭력 처벌법과 이제 협박 혐의로 송치되었고 법원은 그 소년 보호 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음. 피해자 유족은 그 가해 학생 A군과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죠. 아, 이거는 뭐 돈으로 어떻게 해도 위자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합당한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이 사건의 쟁점은 미성년자의 친권자와 양육자가 아닌 부모, 비양육친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네. 부모가 미성년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감독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느냐, 요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아, 쟁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혼한
가정의 아이였다는 말씀 예. 해주셨죠? 이 가해 학생의 아버지는 아들이 이제 만 2세였을 때 이혼을 했고요. 네. A군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엄마가 지정됐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어릴 때 아내와 이혼한 이후로는 아들의 친권자 양육자가 아니니까 망인의 유족에 대해서 어떤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아, 아버지가 본인은 친권자도 아니고 양육자도 음, 아니고 어렸을 때 아내랑 이혼한 이후에 뭐 딱히 아버지로서의 뭔가 그런 걸 맞아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독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을 한 네. 거군요.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어요?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간 사안이에요. 그래서 네. 1심, 2심과 대법원이 전혀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그만큼 치열했다는 네. 거군요. 우선 1심과 2심에서는 이 비양육친인 아버지에 대해서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네. 그 근거는 이제 자녀에 대한 보호 교양에 관한 권리 의무가 이제 친권자의 권리 의무로 지정되어 있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하급심에서는 이런 친권자의 권리 의무 규정은 단순히 이제 부모로서의 권리 의무이고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도 자녀에 대한 양육자와 양육에 대한 것을 이제 협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부모 일방이 또 이제 면접 교섭권도 하면서 일단은 아이를 감독하는 것에 관여를 하니까 그렇죠. 이혼을 하면서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감독 의무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 그 비양육친인 아버지에게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다만 늘 볼 수 없었으니까 그 금액에 있어서 좀 책임 제한을 했던 사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같이 살면서 아이를 돌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액될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아버지로서 보호 감독할 의무가 네. 원칙적으로는 있다고 봤네요. 그런데 대법원 판단이 달라진 전혀 거예요? 달라졌죠. 이제 어떻게 판단했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그 친권자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이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는 그런 부모에게까지 친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음. 이제 하급심에서는 면접 교섭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간섭할 수 있는 걸 근거로 해서 책임을 지웠다면 네. 대법원에서는 이 면접 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가 부모와 친밀하게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그 인격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제3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근거를 지우기 위한 그런 규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부담한다는 것만으로 비양육친이 일반적 일상적인 자녀를 지도할 그런 보호감독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네. 언제나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은 아니고요. 네. 원칙적으로는 지지 않는다. 예. 다만 예외적으로 지는 경우를 또 설치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러면은 책임을 지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같이 살지 않는, 그러니까 네. 양육권과 친권이 없는 아버지의 경우에는? 네. 어떤 경우냐면요. 이제 어쨌든 비양육친도 면접 교섭도 하고 또 그 양육자와 협의도 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런 걸 고려해서 그 비양육친이 자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그 지도 조언을 함으로써 공동 양육자의 준하에서 자녀를 보호 감독하고 있는 사정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음. 떨어져 있지만 지금 원래 제가 소개한 사안은 아예 안 보고 살았다면 네. 이 경우는 아이하고도 소통을 자주 하고 자주 만나면서 애한테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돼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매일 전화 통화를 네. 한다든가. 뭐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아이의 네. 상황도 잘 알고 네. 이런 경우거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면접 교섭을 이제 가끔 하면서 애가 잘못된 행위를 할 수 있는 걸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인 정도는 돼서 네. 양육친 지금 양육하고 있는 엄마한테 전화해서 야 지금 애가 이상한 것 같아 이런 걸 알려줄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그걸 하지 음. 않은 경우 요런 음. 정도의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비양육친의 감독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봐서 이제 감독 의무를 인정하고 있고요. 네. 실제 이 사안을 보면요. 자녀의 아버지이긴 한데 그 가해 학생이 어릴 때 부인과 이혼한 후 친권자하고 양육자가 아니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아이를 그 양육자에 준해서 보호 감독을 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네.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원의 이 판시 취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친권자가 아니고 양육자가 아니고 아이 나몰라라면서 내버려뒀다고 해서 무조건 보호감독 의무가 인정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 비양육친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정말 연락이 끊긴 경우가 있어요. 2살 때 이혼을 하고 그렇죠. 아이를 전혀 보지 않는다든가, 뭐 면접교섭권 행사 안 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까지, 그러니까 이 아빠 입장에서는
갑자기 17살이라고 했으니까 15년 만에 갑자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네.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근데 이 구체적인 사정을 봤을 때는 너무 이제 단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관계의 단절이. 그래서 이런 경우 말고 뭐 비양육이나 친권인자나 양육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이를 면접 교섭권을 네네. 보통은 한 달에 2번 정도 음, 행사하잖아요. 통상적으로. 행사하면서 아이를 보고 있고 아이의 사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대화가 어느 정도 교류가 있고 했다고 하면 손해배상 책임에서 무조건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맞습니다. 그 같습니다. 예외적인 부분을 오히려 저희가 조금 주의해서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사례에서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했다는 점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은 이 판례의 취지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허혜진 님이요.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자녀를 방기한 아, 책임이라고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이거는 아이를 부모님께서 좀 더 사실 부모님이 이혼하는 사정이 아이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부모 사이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그렇게 관계가 됐다고 하더라도 자녀 교육에 좀 더 다들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아이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선희 님이 저도 아이들 키우는 엄마로서 마음이 아프네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아마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은 다 아이가 잘못하면 마음 아프고 자기 아이를 혼내면서도 또 자기가 울고 그러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러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의견을 보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 오늘 부모로서 이 청취자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이 네,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부모로서의 책임, 법적 책임을 떠나서 도의적인 책임 항상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1차적으로는 부모님이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점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아영 변호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주에 더 알찬 주제로 봬요. 네, 감사합니다.